수요 채플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목사님은 제천 명지병원 원목이시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KCPE 협회 감독이시며 KCPE 협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최성호 목사님께서 오늘 병원 목회와 CPE라는 제목으로 특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신대 신대원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병원 목회와 CP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강을 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 앞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더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지금 제천 명지병원의 원목으로 일하고 있는 최성호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원목으로 일하게 된 때는 2011년부터입니다. 네, 2011년 처음에 이제 서울대병원 선교 목사로 그 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은 1999년 이제 전임 목회자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고요. 거제도 옥수교회에 이제 전임 사역자로 부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프로페셔널 스텝으로 이 기독교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기장교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1999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존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기존 교회 부목회자로 일을 계속했고 2011년부터는 이제 병원 목회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가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신교회에 이제 우리 강남 한신교회에 있었는데 그만둘 때쯤이 됐는데 선배 목사님, 저하고 대학원을 같이 지냈던 제가 이제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목사님한테 이제 놀러 갔다가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에 소위 말하는 어르신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한 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한테 마침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그 후임 목사를 이제 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하고 만나신 김에 느낌이 오셨든지 그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한번 만나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갔다가 한번 방문하고 거기 담임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그리 부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로 옮기게 되면서 병원 목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대병원에 처음 갔을 때는 주로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거기 12층에 보면 완화의료병동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는 소위 말기 환자들이 오셔서 한 4, 5일 있다가 돌아가시는 데예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도 하는 그런 병동인데 거기를 처음 라운딩을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병실 상담 외에 다른 일은 예배 설교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 정도였기 때문에 주로 병실 상담이 이제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나고 이제 관계가 좀 형성되면 돌아가시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목회자로서 처음으로 이제 목회자 정체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때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영역이 이렇게 쾅 충돌해 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쾌감과 호기심 그리고 탐구욕을 건드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작정 환자들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막 기록했어요,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엑셀에다가 이제 정리를 계속했는데, 정리한 이유는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이 생애 마지막으로 만난 게 저고 자기 속내를 이제 털어놓는 건데 그게 너무 소중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그걸 막 기록하는 일을 시작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6년 동안 주말 부부로 살았어요. 말이 주말 부부지 월말 부부도 되고 뭐 격월 부부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1999년도에 이제 부임하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떨어져 산 거죠. 그 생활을 한 6년 하니까 이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엄청 컸었던 거예요. 그래서 8년이구나. 그 생활을 한 8년 하니까 이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총회 선교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천에 명지병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 한신대 같이 일하던 다른 부목사가 거기 원목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족들이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가족이 원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서울에 오고 싶었던 거고 저는 가족하고 같이 살고 싶었던 거고 그랬는데 그분이 서울로 오느라고 사임을 하신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여기를 병원 목회를 그래도 아는 사람이 가야 되겠는데 누가 갈까 하는데 제가 떠올랐던 거죠. 제가 원주에 그 주말 부부, 월말 부부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간접적으로 여러 군데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제가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그 사무실도 없고 책상도 없고 이제 원목이 뭐 하는 건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내려가서 그래 책상을 하나 배치를 받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월급이 없었어요. 교통비로 50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이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제천에서. 그러다가 제가 정직원으로 이제 된 게 2014년인가 2013년인가 뭐 그쯤 될 거예요. 그 이제 내려가서 처음에는 병실 라운딩을 열심히 돌았고 하루에 한 25명에서 한 40명까지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엑셀에다 열심히 기록을 했죠.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가서 좀 인증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병실 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CP라는 게 있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CP가 자주 안 열려요. CP 협회에 전화해가지고 그 관련자한테 전화를 해서 막 이제 조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2011년 후반기에 CP가 겨울에 강남 세브란스에서 이제 열린다고 그래서 등록을 해가지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저의 CP와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병원 목회와 CP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목회는 지금 한국에서 좀 이따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스텝으로 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1,500여 개 병원에 뭐 10여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여 개 정도의 병원에서만 정식 스텝으로 직원으로 목사를 채용하고 있지 나머지는 거의 자비량 선교입니다. 자비량 선교라는 게 뭐냐면 병원에서 파송된,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혹은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병원에서 일하는, 아니면 이제 자기가 후원자들을 모아서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야 그러면 그거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블루오션인 거예요. 일자리가 1,400개가 있는 거죠. 잠정적인 일자리가. 근데 이거는 그 병원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그 능력 있는 원목이 자기 병원에서 활동하겠다고 했을 때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돈도 별로 안 들지. 근데 병원 이미지 좋아지지. 그리고 외부의 후원자들을 모아오지. 그리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로하지. 환자 보호자들이 병원에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잘 자기 선에서 필터링 해가지고 병원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들은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원목이 병원에 들어오는 건 병원의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나눠보면, 이제 기장원목협회 현황, 우리 기장원목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병원 목회란 뭔지, 병원 목회 특성, 그리고 CPE에 대해서 CPE의 주요 목표가 뭔지, 프로그램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CPE 중요성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요, 맺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장원목협회 실명을 제가 다 올렸어요. 6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분은 4명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기장원목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은 3명 정도입니다. 서울대병원 원목님이 지금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송효섭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 정도고요. 고양 명지병원의 원목 활동하셨던, 원래 오늘 이분한테 이제 특강 부탁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토스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게 됐고요. 원목의 주요 활동은 병실 상담하고 병원 예배, 요게 이제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역 교회와 연대 사업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지역 목회자들 병원비 할인을 해준다든지, 지역 목회자들과 연대해서 병원에 선물을 돌린다든지, 절기 때마다 이제 무슨 기념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의료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의료 선교 활동이라는 건 무료 진료 봉사를 나간다든지, 외국에 이제 의료 봉사 활동을 나간다든지 뭐 그런 걸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의료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거는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 이제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어려우신,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병원비를 지원해 드리기 위한 기금 사업 같은 걸 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사랑 나눔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환자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려요. 근데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눈꽃만한 돈이거든요. 이제 전체 병원비 지출하는 환자분들의 지출 내용에 보면. 근데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건강복지가 국민건강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액수로 보면 한 1억 원어치 정도 혜택을 이제 환자분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큰 병원, 대학병원급이 되면 의료심사위원회, 각종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슨 뇌사판정위원회, 그다음에 장기이식윤리위원회, 뭐 이런 거 위원회 위원으로 원목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대학병원에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데 가면 이런데 참석해서 의견을 이제 내놓고요, 목회자로서. 이제 병원 목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인 정의로는 병원 내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목회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하는 활동은 병실 상담, 예배, 병상 세례, 장례 돌봄, 그다음에 기념일 등 관련 선물 나눔, 음악회나 공연 등을 개최하는 거, 그런 것들이고요. 현황은 전체 병원의 한 17% 정도만 원목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17%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송 원목이거나 자비량 선교인 거고요. 이 중에서 한 10% 정도, 그렇게 되면 전체 병원의 한 1% 정도가 지금 정식 스텝으로 원목을 고용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원목을 인정하는 게 우리나라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할 규정도 불명확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원목이 있는 병원에서도 원목의 역할을 어디로 한정짓느냐 하면 종교적 의례 행위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위한 예배와 세례, 장례 요 정도, 그리고 병원 직원들과 함께하는 예배 뭐 이 정도. 자, 이제 그러면 병원 목회에서 현장인 이 병원의 특성,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게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데도 원목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잘 모르죠, 거기 사람들이. 그러면 이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생애 가장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가 병든 상황이거나 돌아가시기 전 준비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이 기관이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첫째,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천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과 토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뭔 말을 하는 거냐? 얼마면 돼? 라고 하는 가치관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이제 병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 수준에서 모든 게 돌아가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환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나를 고쳐주고,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데니까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윤을 남겨서 병원이 운영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병원이 망해요. 망하면 문을 닫죠. 그럼 다 실직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해야 돼요. 근데 이 병원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전체가 다 민간 자본에 맡겨놓지 않았어요. 국가가, 아까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라고 말했는데, 의료비의 80%를 국가가 지출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의료비의 70%를 국가가 부담해요. 7, 80%를. 그리고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박근혜 정권 때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증강됐습니다.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우리나라는 아직 200년밖에, 자본주의 역사 2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선시대적인 인간관이 있는 거예요. 인명지 제천이고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200년 지나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을 겪으면서 원한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면 돼? 라고 거칠게 말들을 해요. 근데 실제로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자기가 친밀하게 여기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발휘돼요. 근데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발휘되는 데가 바로 이런 중요한 기관들, 병원 같은데, 뭐 학교 같은데, 이런 데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보통 그 기대가 많이 철회되고 있죠. 학원으로 옮겨가면서. 그럼 이제 병원, 학교, 그나마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된 겁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한 70%, 80%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병원을. 그래서 병원의 이 회계 상태를, 재정 상태를 국가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마음대로 처방을 지 마음대로 못 해요, 요새는. 어느 한계선을 딱 그려놨어요. 이제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이라는 데에서 병원에서 매일 청구하는 국민건강보험 청구를 매일 심사를 해요. 그 심사평가원이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데, 원주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빌딩이, 아주 고층 빌딩, 한 30층 될 거예요. 고층 빌딩이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이 직원들이 아주 유능한 간호사들, 아주 똑똑한 간호사들을 뽑아서 쓰는 데인데, 그 직원들이 24시간 퇴근도 안 하고, 왜냐하면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청구한 내용을, 이게 규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검토해가지고, 규칙 안 지킨 거는 빠꾸라 그러죠. 이 지원을 안 해줘.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킵니다. 그럼 병원에서 그 관련 내용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삼중에 이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 병원은.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병원도 이게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으면서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돼요. 그러면서도 소위 보편적 가치, 인간의 생명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들이 거기 쫙 누워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매일 돌아가셔요. 처음에 제가 서울대병원에 갔을 때 제가 만나면 3일 만에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달쯤 되니까 이게 이해는 돼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감정적으로는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환자들을 만나면 처음에도 이제 만나면 제가 목사라 그러고 이제 옆에 앉아서 좀 앉아 있으면 그분이 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밀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웃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인데 저하고 얘기하면서 웃어요. 웃으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젊은 분들,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근데 암인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 욕을 해요. 이제 그런 대화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대화들을 막 나누다 보면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거죠. 제가 다른 데는 다 라운딩이 됐는데 소아병동 어린이병원이 있거든요. 서울대에는. 거기에 라운딩을 돌 때 기대를 가졌어요. 여기서는 어떤 도전이 나에게 올까. 갔는데 제가 거기 라운딩은 한 달 돌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못 돌겠다 그랬어요. 그건 도저히 못 돌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한계 상황, 그게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계속 돌아가셔요. 제가 이게 여기 이 대학원이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곳이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친밀한 곳이에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땅에 입을 맞추고 울면서 들어온 데인데 그 동학들 후배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 그 어떤 숨겨뒀던 어떤 감정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데가 이런 어떤 그 균형,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삼중의 그 압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균형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데입니다. 세력 간의 균형, 가치의 균형, 현실 감각.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서 원목이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원목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집니다. 원목이 하는 일에 대해. 왜냐하면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거에 대해 토를 못 다는 거예요. 왜? 잘 모르겠으니까. 이분이 왜 이걸 하는지, 뭘 하자는 건지, 그거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건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목한테 자율성이 상당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는 일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가 돼요. 일단 책임 있게 병원의 이름을 걸고 사회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해야 돼요. 때로는 계약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만날 때 환자들은 원목을 한 사람으로 만나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병원 중요 종사자라고 인식해요. 또 한편으로는 목사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에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자,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면 반대로 뭐겠어요? 실망도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병원이라는 데가 이제 클리니칼이라고 하는 게 항상 문제되는 곳이에요. 의사들이 어떻게 의사가 되는가 하는 과정을 보시면 그 학교에서 4년 동안에는 학교 안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년 동안은 병원에 들어갑니다. 병원 들어가서 잠도 못 자고 그 안에서 의사한테 욕 먹어가면서 의사를 따라다니면서 배워요. 이걸 클리니칼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현장에서. 왜 그렇게 배워야 되느냐? 교과서로 배운 거하고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처방을 내리고 처치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정지되어 있는 거지만 인간은 훨씬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고 처치할 때 다양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그 실수도 보고 성공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현장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임상 교육입니다. 이제 병원이라는 곳은 그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목숨과 관련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인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클리니칼이 강조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돌본다라고 할 때 언제 돌봄이 가장 절실하냐?
죽음 앞에 있거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의해 자기가 열심으로 추진하던 일들이 다 중단됐을 때,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일이 닥쳐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다 빼앗아갈 때, 그때가 사실은 인간에 대한 돌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고, 그때 모두 다 누구를 쳐다보게 되느냐면, 만약에 그 자리에 종교인이 있으면 그 종교인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종교인으로서 그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병원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느냐?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추세예요. 이건 자본주의가 강화되면서 훨씬 더 중요하게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미국이 자본주의의 가장 첨예한 곳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의료 만족도가 그 이제 특히 중증 환자 중심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그 의료 상황을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타락해 있는 아주 극악한 그런 곳이라고들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잘 돼 있는, 특히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통계를 내놓고 의료 만족도나 이제 소위 의료 수준을 그 측정하는 그 지표들이 있습니다. 통계적 지표. 이제 치료를 받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죽은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한 번 입원했다가 다시 재입원하는 그 율,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그 지역이나 혹은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을 이렇게 측정해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게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방에 그 의료진 확보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해요. 저도 지방에 있죠. 그래서 이게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추세, 이 국면 속에 지난 코로나가 중요한 계기였어요. 그 이전에 신자유주의 바람이 중요한 어떤 그 위기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흐름이었고요. 코로나 때 이제 그게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적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2023년까지 이제 줄기차게 막 주창되어져 왔고, 그때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가 지역 의료 문제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 총선에 나왔던 그 모든 정당들이 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현이 될지 안 될지,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거에 4월 4일이 또 중요한 날이 되겠죠. 이후에 어떤 흐름이 진행될지도. 어쨌든 그런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봄에 대한 열망이,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상황은 개인화를 강화시켜요.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쟁이지 않습니까? 경쟁을 통해서 뭐가 강화되느냐면 개인 의식이 강화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가져야 돼, 이런 게 강화돼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나한테 현찰이 없으면 내가 굶어도 싸다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들이 만연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주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강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잘 돌봐주기를 원하는데, 그 돌봐주는 게 사람으로서 돈을 얼마 줬으니까 준 만큼 해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나를 대해주기를, 인간으로서 나를 존중해 주기를 요구하는 요구도 커지더라라는 건데, 이게 아이러니한 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요, 지역 돌봄,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일본에서 발전시킨 겁니다. 일본에서 발전시키고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그거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에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역 사회가 병원, 관공서, 요양원, 사회복지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망은 잘 돼 있거든요. 읍면 단위까지 사회복지사가 긴급 지원금 50만 원 현찰을 손에 쥐고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사망이 형성된 건 하나의 기초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병원, 요양원, 사회복지기관, 이런 것들이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가지고
한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지역 공동체가 그 사람을 돌봐줘야 한다라는 게 당위로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강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은 어떤 국가의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심리학계에서도 그 원래는 심리 치료가 압도적이었어요. 프로이드, 융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심리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에 기반한 뭐 가지쳐서 나온 전문가들, 그들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심리 치료에 무슨 이제 그걸 뭐 바빌론 같은 데인데, 거기는 심리 치료사들이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사가 만연해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내담자 존중 상담 이론이라는 이제 칼로저스라고 하는 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심리학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그 심리의 문제를 단순하게 한 심리 이론에 근거해서 처방을 내리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뭐 예술이라든지 또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의 다학제적이라고 하죠. 다학제적인 협력에 의해서 한 사람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심리학계에서도 사실은 사람을 치유하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과 관련이 깊은 거죠. 지금 현재 임상심리치료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에 들어갈 때에도 그 이제 심리치료 관련 과정도 이수해야 하지만 병원에 와서 실제로 이제 그 임상적인 실습 교육을 받는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복지사들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겁니다. 의료 전문 복지사가 따로 있는데, 의료 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에 와서 1년 정도 실제 현장에서 그 임상 실습을 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학도 재미있어요. 요새 철학 상담이라고 하는 게 1981년 이후에 이제 철학계 내에서 주창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철학 상담 학회가 있고 철학 상담 치료 학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철학 상담이 어떻게 그 행해져야 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관심들이 점점 고양되고 있죠. 근데 이것도 그것이 전문화되고 실제로 철학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이제 시장을 형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도 결국은 지금 현재 호스피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습이 모색되고 있어요. 이제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이 철학 상담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영적 돌봄가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질졸거라 그래가지고, 이 독일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국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목사가 하던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철학 교수들이 거기에 영적 돌봄가라고 해서 참여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도, 특히 한국 사회는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극단적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 세계가 기독교 세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현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문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명백하게. 그리고 이 다문화 종류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 원목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목사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임상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책만 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를 몇 그루 뽑아도 그게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저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고신 출신입니다. 제가 모태 신자예요. 제가 유튜브 가가지고 처음 한 게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는 거였어요. 저 1등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을 떠나서 대구 살 때는 제가 예장통합 평양노회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님이 평생 동안 지하에 살다가 사택이 지하에 있었어요. 교인이 300명인데, 근데 그분이 아파트로 옮긴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였어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예장 통합 측 그 목구생까지 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삼덕교회를 나왔거든요. 삼덕교회 청년부가 유명합니다. 거기 출신이었는데 내가 대학 다니면서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예장 통합 측 목구생 이제 등록을 하려고 갔는데 면접을 보다가 제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한테 면접을 당한 거죠. 내가 여기는 못 하겠다, 여기는 못 다니겠다, 여기 목사는 못 되겠다, 내 양심상이라고 해서 들어온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에서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보네포 선생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의 적진이냐? 다문화라고 하는 게 적진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세계, 예수를 적대시하는 세계, 예수가 주창하고 추구했던 가치를 뻔뻔하게 반대하는 세계. 여러분, 그런 일의 총 집합체가 결정체가 한국 사회의 역사를 하나로 이렇게 압축시켜 놔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예수가 추구한 가치를 반대하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저는 오늘 이제 특강을 하러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4월 4일 날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내가 합법적인 공간에서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한 분이 상징하고 있는, 그분이 투표로 당선된 겁니다. 51%가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집값 때문이든 무슨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때문이든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49%는 그러면 예수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하느냐? 전 그거 장담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 나라에 이상한 자본주의 상황이 70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내면과 영혼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상처투성이에요. 그 영혼이 일그러져 있고 왜곡돼 있고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다. 삶은 난장판이 돼 있어요. 그 속에서 근근히 희망의 실마리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관계, 이런 것들로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이 CPE가 시작됐던 상황이라고 하는 게 1910년부터 보통 보거든요. 왜냐하면 안톤 보이즌이 목사로 활동했던 게 1910년부터고, 이 사람이 임상 목회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도한 게 192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톤 보이즌이 이제 협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1910년도라고 하는, 20년도라고 하는 이 미국 상황이 재밌습니다. 이게 이때 한참 이제 실증주의적인 과학들이 막 나오고 심리학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하면서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무신론적인 사회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막 발전해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이 안톤 보이즌을 비롯한 많은 사회 개혁가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기존의 그 관념적인 신앙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게 돼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상처 입은 인간들을 실제로 돌보면서 이 목회가 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CPE가 제안돼요. 안톤 보이즌 스스로도 이분이 이제 정신병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약간의 발작들이 있었고, 중요한 발작이 인생에 한 3번 정도 있었다고 본인도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기 치유를 하면서 이분이 정신병원에서 원목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병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본인도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환자들도 안정되고 치유되는 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신학교에 제안을 했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그걸 제안을 받았고, 그러면서 같이 협력해서 CPE를 만들어낸 거죠. 한국 사회는 지금 CPE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한국 CPE 협회가 있고 KCPE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 CPE 협회는 가톨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 구성원들이 이 스님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 간호사, 그리고 비종교인, 뭐 기독교인도 있고요. 재미난 것은 얼마 전까지는 이 한국 CPE 협회의 회장이 우리 기장 목사님이셨어요. 이승구 목사님이라고 한일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외에 개신교 중심으로 된 KCP 협회가 있는데 이 KCP 협회는 주로 감리교단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단은 그 어디입니까? 광림교회에 그 원래 담임 목사님, 초대 담임 목사님께서 이 CPE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식 목사님 아버님이죠. 그분이 이 CPE를 굉장히 오셔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아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면서 이분이 내심 CPE를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뿌리 내려야겠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감독이 될 때 KCP 협회 감독이 2022년에 됐는데 그때 우리 병원에서 국제학술대회를 했는데 그때 공동대회장이 되시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다가 이번에 그분이 감리교단의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무슨 일을 이렇게 알아보고 계시냐 하면 감리교회에서는 목사가 승급을 하기 위한 거기는 승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 승급 제도가 연금 제도하고 이어져 있거든요.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CP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모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지금 본당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로 치면 개신교로 치면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CP를 한 유닛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한국 CPE 협회는 안착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들도 많이 양성돼 있습니다. 근데 KCPE 협회는 우리 개신교 특성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욕구가 강하고 좀 통일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SIT도 자주 진행을 못했고 그래서 슈퍼바이저들이 생산을 많이 못 해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CPE 센터가 충분히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너무 극소수죠. 뭐 다 해봐야 지금 활동하고 있는 CPE 센터가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PE를 경험한 사람도 작고 또 그 슈퍼바이저가 된 사람도 극소수인 거죠. 지금 기장교단에 슈퍼바이저가 저밖에 없습니다. 제 앞에도 한 분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 한 분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기장 슈퍼바이저고요. 그리고 이 KCPE 협회의 한계는 뭐냐면 계속 개신교 목회자들 중심으로만 CPE를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좀 과정상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 CP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뭔지를 설명을 안 하고 지나왔는데 이 병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CPE를 꼭 받아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병원에 실제로 들어와서 원목 활동을 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예배만 드리고 퇴근을 해요. 예배만 드리거나 아니면 지역 목회자들 오셨을 때 병원비 할인해 주는 것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걸로 자기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퇴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CPE가 병원 목회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 미국에서는 신학교에서 CPE를 한 유닛 이상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대원에서도 제가 있을 때는 졸업하기 전에 한 학기는 의무적으로 하게 했었거든요. CPE를.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경년제로 CPE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CPE라고 하는 것이 병원에서 시작됐지만 신학생들에게까지 이제 파급이 되면서 지금 기독교권 국가에서는 이 CPE를 이제 주로 어디냐면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호주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런 나라 그리고 필리핀 이런 데에서 이제 CPE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재미난 건 지금 ACPE 협회라고 미국에서 이제 그 CPE 교육을 미국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서 그러니까 공인되어져서 CPE를 진행하고 있는 협회가 ACPE 협회입니다. 근데 이 ACPE 협회에 어떤 요청들이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하면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 병원에서 CPE를 진행해 달라고 CPE 교육을 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지도자들도 지금 이 영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병원 안에서 행할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CPE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의 CPE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교사, 간호사,
사람을 대하는 모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무슨 종교 지도자들, 뭐 이슬람, 힌두교 다, 불교 다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제가 단계에서 얘기하겠지만 레벨 2가 이 다문화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2단계에서는 CP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죠. ACP 협회에서는. CP 이 내용의 이제 내용은 3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현장에서 이제 진행할 것을 보통 얘기하고요. 요새는 병원 현장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하면 자기가 돌보는 그 돌봄 현장에서의 경험을 갖고 와서 이 교육에 임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돌봄을 본인이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받아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예 이제 그 개인 상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환자나 그 가족들을 이제 실제로 자기 돌봄 대상 중에 이게 원목의 돌봄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인데,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반성적 학습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자기 사례를, 실제 사례를 갖고 와서 공유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들을 들어보게 하고, 그리고 감독이 슈퍼비전을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통합적 접근을 하게 하는 거죠. 단순하게 실습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심리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이제 성찰을 같이 이제 해보는 분석 과정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선경험자인 감독과 함께 이제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 통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찾아가 보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CP는 이제 보통 14주에서 16주 정도 진행되는데, 보통 하루 정도, 한 유닛이라고 할 때는 하루 정도 모여서 세미나를 할 때 8시간 정도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걸 반으로 쪼개서 반 유닛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4시간씩 14주에서 16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100시간 이상의 세미나를 해야 되고 30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제 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8시간 이상 돌봄 활동하는 것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교육 내용으로는 이제 명상 나눔을 하고 대화록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슈퍼비전 개인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 속에서 자기가 어떤 역동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걸 관찰하고 발견하는 경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CP 관련 이제 강의를 하는데, CP의 이론적 배경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인 교육 이론, 또 하나는 심리학 개론, 그다음에 임상복귀 교육 개론 정도의 이론적 배경을 갖고 CP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나눔 시간에는 뭐 다양한 소설도 보고, 뭐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책을 골라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리학 관련 이론을 보기도 하고, 철학책을 같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성찰의 객관화를 위해서 객관적 공유를 위해서 가계도, 자서전, 상실감 성찰기 뭐 이런 걸 나누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는 일상적 활동이 어떤 건지를 객관화해 보는 과정으로 주간 성찰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개는 되지 않고 이제 요런 감독하고 공유하면서 이제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평가와 이제 타자 평가, 그리고 감독 평가, 상호 평가 이런 것들을 중간 기말로 이제 나누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 요 한 유닛이 끝나고 나면 감독의 평가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럼 요 평가서는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CP를 통해 이분이 어떤 과정을 경험했는지,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요 3가지 측면에서 그 참여 교육생이 어떤 과정을 경험했는지를 감독의 눈으로 관찰한 결과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평가서를 이제 받게 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생이 결정합니다. 그럼 그 교육생이 설정한 교육 목표를 근거로 감독은 그 교육 과정을 진행해주고 그다음에 평가까지 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CP에서는 원칙처럼 주장되고 있습니다. CP를 통해서 뭐를 목표로 하느냐? 영적 돌봄 능력을 길러내는 거. 그다음에 의사소통 기술. 왜 기술이라고 했느냐 하면 뭐 생각, 이론 이런 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아무리 갖고 있고 표정으로 아무리 암시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 이해. 요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목회자의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는 이미 한번 겪은 거죠. 그래서 CPE가 강조되는 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PE를 그냥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과정으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종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보지 않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붙여요. 스피리추얼 리더를 위한. 이 말은 이제 제도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장 중심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은 CPE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일으키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예방책으로 이 CPE가 제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팀워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의사소통 능력하고 관련되는 게 자기 이해가 되는 사람은, 자기 성찰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적 사건, 내적 역동이나 외적 역동을 잘 발견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CP를 해보면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게 이게 무슨 약속한 것처럼 이게 재미난 거거든요. 이게 같은 현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뭐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가장 내밀한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문제되는 게 가족 관계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CP를 하고 나면 아내나 남편이 CP 더 하라 그런다고 합니다. 다 CP 그거 또 안 해?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왜 웃느냐 하면 저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CP를 하면서 제 아내가 자기 CP 안 하나? CP 할 때 표정이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CP를 해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왜 그런가? 보통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익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CP를 하면은 계속 뭘 훈련받느냐 하면 발견하는 걸 훈련받습니다. 발견하는 걸 확인하고, 발견하는 걸 훈련받고, 요구받고, 또 자기가 발견당하고. 이제 단계가 3단계로 나눠지는데 CP는 초급 과정은 이제 기본적인 임상 목회 기술, 그다음에 자기 이해 증진 요 정도고, 그다음에 고급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심화적인 돌봄 기술. 요거는 이제 좀 더 분석적인. 그다음에 전문성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CP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과 자기의 돌봄 활동이 어떻게 링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분석적으로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다양한 신념, 인간이 고유한 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념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손상하지 않고 잘 존중하며 발견해내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문화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 초급 과정, 고급 과정이 다 합쳐서 뭐냐면 네 유닛입니다. 네 유닛을 하면 지도자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도자 과정은 보통 2년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왜 드리느냐? 관심을 갖고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CP 감독 저밖에 없는데 제 다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이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그 우리 저 원목 실장님이신 송효선 목사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SIT 과정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SIT 과정이 끝나고 나도 이분이 활동이 보통 자기 병원을 갖고 있는 분은 자기 병원 안에서만 합니다. 보통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CP를 많이들 하셔서 SIT 과정에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SIT 과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형편이 되실 때 들어오시면 되고 CP 과정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발벗고 돕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CP의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떠냐? 미국, 캐나다 같은 데는 중심으로는 필수 훈련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목회자는. 그 다음에 병원, 군목, 교정시설 사역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 돌봄으로 이 CP를 이수한 사람을 인정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아직 모든 게 부족합니다. 모든 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 시장이 블루오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지난 세월 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민주화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단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중에 하나가 돼서 연대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큰 담론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극히 부분적이고 연약하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한 개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친 면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저도 제 스스로 이 CP를 하면서 많이 깨달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시대 전체가 그런 홍역을 앓고 있더라는 거죠. 한 개인을, 고유한 한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다 아마추어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문성이 한 개인을 대하는 데 포커싱이 돼 있지 않고 전부 다 무슨 이론이 어쩌고 하면서 일반화 담론 중심으로만, 큰 담론 중심으로만 형성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자격증 내밀고, 내가 전문가라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력을 내밀고, 무슨 면허증 내밀고, 이런 걸로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일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상처받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 있느냐, 그걸 불신하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대표자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CP 같은 과정들을 통해, 이거는 신학교가 이제 아주 전문화돼서 진행해야 하는 일인데, 아직 우리가 이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신학교에서 그 훈련의 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현상은 요새 뭐냐면, 감리교에서도 학교 수업에 이 CP를 이제 좀 정례화해서 우리 협회하고 지금 협약이 추진되고 있고요. 장신대 같은 경우는 이미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 거기 실습 지도를 하러 우리 CP 감독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우리 교단이, 사실 제가 CP를 해보면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거든요, 성향상. 근데 우리 교단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너무 거대 담론 중심으로나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또 너무 학문적인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건지, 이 임상적인 문제, 임상적인 훈련에 좀 약화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결단하고 하자고 하는 분들만 나오면 저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달 전에 우리 교단 사회선교정책협의회에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 총회 회보에 아마 제가 쓴 글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 얘기를 했더니, 인천 지역에 있는 민중교회 이제 그 지도자들, 지금은 민중교회 다 없어졌죠. 이제 그 민중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CP를 하겠다라는 연락이 와서 지금 인천 지역에서 아마 준비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대 우리 원목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 CP에 관심을 갖고 좀 시도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제가 혼자 감독인 게 저보고 열심히 도우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